자, 두 번째로 이제 제2편 부여를 설명하겠습니다. 방금 들은 공주는 사찰 문화를 별로 못 봤죠. 그냥 대통사에 있다고 하는 자기 편, 대통사가 쓰여 있는 그런 각서되어 있는 조각만 봤을 뿐인데, 부여는 이제 그야말로 불교 문화의 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일본의 나라 아스카에 있는 불교 문화와 같은 시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동시되니까 백제인들에 의해서 또는 고구려의 영량왕이 금 30kg을 주어서 최초의 사찰인 아스카 대부를 제작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고구려의 스님과 백제의 스님이 동시에 그 사찰에 같이 자리하면서 함께 그 사찰을 주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내용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출발지인 백제는 바로 부여를 중심으로 한 우리 흔히 말하는 남부여, 즉 사비백제라고 하는 공간이다. 이제 538년, 553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525년 무덤을 다시 조성을 하고, 또 엄마 왕비도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같이 이제 한 뒤에 한 15년 뒤에 지금의 부여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 임금이 바로 성왕인데, 성왕에 의한 부여 사비백제 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때 공식적으로 일본의 불교를 전파해 준 것이, 한번 검색해 보세요. 532년인지 538년인지 552년인지. 그런데 두 날짜가 어찌됐든 간에 다 성왕 때예요. 성왕이 554년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552년 전에서도 성왕이고 532년, 538년에 했어도 성왕인데 538인지 32인지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자, 그러면 이제 사비를, 부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저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좀 서둘러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시기는 성왕부터 이덕왕, 해왕, 법왕, 무왕, 의자왕, 백제의 멸망까지 이어지는 시기, 이게 이제 사비백제의 시기인데, 우리가 돌아볼 것은 왕릉원, 옛날에는 능산리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부여 왕릉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능산리 사지, 성왕 아버지를 554년 옥천 일대로 지금 비장하고 있는 관산성에서 잃은 아들 창은 이덕왕이 되는 겁니다. 554년부터 598년까지 즉위를 한 임금이 44년이나 즉위하니까 오래 한 게 이덕왕의 창왕. 그래서 이분이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자기 때문에 그것도 처참하게 신라군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돌아가셨으니까, 그 관산성이란 전투에서. 그래서 그 현장으로 보고 있는 옥천의 그 자리를 제가 안내도 했어요. 금강 따라가는 기행에서. 그게 바로 능산리 사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바라면서 능산리 사지를 조성을 한 거죠. 그러면 능산리 사지가 거기 있고 아버지를 위했다고 하면 아버지 무덤이 공주에 있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처에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능산리 사지 동편에 바로 부여의 왕릉원이 있고, 그 중앙에 7개의 왕급 무덤 중에서 맨 아래에 세 중에 가운데 거를 아버지 성왕의 무덤으로 지금 추론하는 것 뿐입니다. 어디에도 누구 온 거랑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령왕릉의 가치가 귀한 거예요. 신라의 대능원이나 이런 데도 어디도 묘지석이 없어요. 다 추론하고 하는 거지. 근데 왕의 무덤 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무령왕 혼자만 묘지석이 나온 거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부여는 일본의 야요이 문화, 아스카 문화, 그 다음에 고대 사찰의 뭐 아스카사 호류지, 그 다음에 시텐노지, 또 심지어는 나라 후지노키 고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여의 사비백제 시기에
고대 한국과 연관돼서 백제 기술자가 가서 짓거나 그들이 다 관련한 겁니다. 전부 다. 요 문화가 다. 그러니까 부여를 많이 가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못 가지만 이렇게 답사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비백제 시기 일본의 외왕들은 여기 게이타에 이 오진천왕의 이것이 이제 이때부터 백제의 왕자들이 일본에 가서 이어갔다 백제의 왕부를 그렇게 지금 해석하는 게 저도 합리적이라고 보고 거기를 따르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 게이타이 천왕부터 이 앞에 더 훨씬 있지만 게이타이는 무령왕의 형제지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센카는 이제 오미야시 신사에 가면 거기를 옛날에 왕궁터로 썼다는 표지석이 하나 박혀 있어요. 요것들이 여기에 있는 이분들이 다 백제계다라고 보는 겁니다. 현장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일본 천황은 한국인이다. 여기 제가 아무리 얘기한들 이런 대연구자들이 일본 속에 구다라. 그 다음에 이 구다라 이제 아스카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 그리고 상생방송에서 나온 강연 자료를 그대로 책으로 묶어서 낸 것도 있습니다. 상생 TV 방송 나온 것도.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저 따라오려면 잠을 못 자야 되니까 그러지는 마시고 저도 알지 못합니다. 자, 이때 이제 지금 이 시기에는 수나라가 생깁니다. 대외적으로는 588년에 수나라가 통일돼서 618년까지 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백제는 무왕 중간 618년이 무왕 때니까 그때까지 수나라가 유지되면서 그 무왕 이후부터 이제 당나라로 넘어가죠. 618년이 908년인가요? 917년 아무튼 그 시기까지 당나라로 연결된다. 그러면 이 시기에 일본은 바로 이 584년에 두 귀족 간의 충돌이 생깁니다. 모노노베 씨하고 바로 이 소가 씨하고. 근데 모노노베 씨도 백제인이고요. 소가 씨도 백제인입니다. 예전에는 백제계로 본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제가 이렇게 좀 읽어보니까 모노노베도 백제고 소가도 백제인데 이 둘이 불교의 유입을 두고 싸우는 거예요. 불교를 들어오게 말아야 된다. 불교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런 논쟁이 이제 587년에 끝났는데 소가 씨가 승리를 합니다. 그 소가 씨가 승리를 끝내고 1년 있다가 백제 기술자들을 대거 불러들여요. 그래서 세우는 게 아스카사예요. 자기네 집안 사찰이에요. 국가가 사찰이 아니고. 그만큼 소가 씨라고 하는 이 소가노 우마코가 그 아들이 에미시고 마지막이 이루카인데 그 이루카가 645년에 을사의 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소가 씨가 몰락합니다. 그걸 을사의 변이라고 그래요. 일본에서는. 일본의 역사 중에서 중요한 진신의 난하고 이 을사의 변이 나라 시대 이전 아스카 시대의 중요한 고대사의 역사적인 큰 사건입니다. 어쨌든 이 시기 일본은 그래서 이 사비백제 시기에 아스카에서 나라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점, 그 시기에 일본의 문화를 꽃피우고 그들은 백제궁을 짓고 백제대사를 짓고 아스카사가 지어졌을 때 200명이 참여했는데 전부 백제 옷을 다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제 옷을 입고 축하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639년 익산에 미륵사지가 창건된 석합 창건이 639년입니다. 그런데 그 동편에 있는 제석사, 왕궁리의 동편에 있는 궁평마을 일대가 제석사지가 있는데 그 제석사지에는 639년 미륵사가 창건될 때 제석사에 뇌우로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타버리면서 다 타버렸는데 그 안에 금강원경하고 살이 한만 살아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기록이 일본의 청년원이라는 사찰에 관세음 응음기라는 기록으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백제의 지모밀지라는 곳에 무강왕이 천도를 했다라고 나와요. 천도했다. 무왕이 익산으로 천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는 아니다, 준비했다, 천도하려다 못했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관세음 응엄기,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일본 사찰에가 있는 건데, 거기에는 분명하게 천도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석사제가 639년에 불타고, 사리함 속에 사리병, 수정사리병 속에 있는 사리가 안 보였다. 그런데 임금한테 가지고 가니까, 그럼 무왕이잖아요. 무왕이 사죄를 하고 빌고 하니까 안 보이던 사리가 나타났다. 그래서 관세음 응엄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모아놓은 거야. 이 관세음 응엄기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기록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백제의 이 무왕 때 익산으로 천도했냐 안 했냐를 두고.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일본은 지금 아스카 문화가 백제 장인이 와서 사찰을 지어진 뒤에 쇼트코 태자에 의해서 사천왕사도 지어지죠. 그 다음에 호류지도 지금 막 지어져서 백제의 장인들이 가서 불상, 아까 그 백제 장인들이 만든 거예요. 실제로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원본을. 그렇게 되면서 일본의 아스카 문화는 그야말로 백제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꽃을 피우고 있는 상황. 이렇게 전개되는 시기에 이 시기가. 그 시기에 임금들이 저기 게이타이부터, 이 게이타이는 바로 무령왕 때예요. 무령왕 503에서 523년까지 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 시기에 일본의 게이타이니까 같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남북조 시대. 그러니까 제나라 있고 송이 있고 이런 이 시기 남북조의 남조 시대의 이 시기에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588년으로 가게 되면 이도강 마지막쯤 가면 중국에는 수나라가 통일을 하고, 그래서 수나라가 통일됐으니까 고구려의 영향왕이 어떻게 해요? 이제 다음 목표는 우리다. 그러니 먼저 친다. 그래서 영향왕 때 수나라를 치죠. 우리가 늘 당하는 나라하고 공격만 당한 게 아니에요. 선제 공격 고구려가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나라 공격 받으면서 살수대첩 이런 게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는 이제 이 시기에 645년에 바로 을사의 변이 있고, 672년에, 여긴 지금 신라예요. 672년에 진신의 난,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마치 조선의 서양대군이 단종을 폐위시킨 그런 사건이, 조카를 몰아내고 임금낸 사건이 똑같이 일본에 있었어요. 그게 672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덴지 천황, 덴무 천황으로 이어지면서 일본의 천황이라는 용어가 정식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710년이 되면 바로 나라 헤이조쿠로 평성궁으로 천도하면서 새로운 시대, 나라 시대로 넘어갑니다. 일본은. 그럼 이때는 삼국은 신라에서 통일된 이후가 되는 거예요. 좀 이해되나요? 그 시대적인 관경이. 그 중국과 그 다음에 백제와 바다 건너 외, 아직 일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외입니다, 그냥. 무령왕, 성왕, 이덕왕이 한 집안이고요. 그 다음에 이덕왕이 돌아가시자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죽어서 세운 게 왕흥사라는 사찰이에요. 죽은 아들 왕자를 기리기 위해서 그 구두렛나루 넘어다가 세운 게 왕흥사인데, 그래서 동생 해왕이 받아요. 근데 이미 해왕이 나이가 뭐 엄청나게 많이 먹었으니까 바로 돌아가 2년씩이야. 다 해왕 다음에 법왕 아들이 바로 또 이었는데, 법왕도 2년 하고 돌아가시죠. 그 다음에 법왕의 아들이 이제 바로 무강, 여기 서동에 나오는 그 무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의제왕 때, 그러니까 여기까지 계통이 친으로다가 동생으로 넘겨와서 이쪽으로 계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도강 보세요. 44년 즉위한 저 시기에 바로 일본에 많은 것을 전해줍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교재에 실어놓은 거니까 이제 저희가 강의를 해야 되니까 조금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를 그냥 개보구나 이렇게 해야지 무엇을 드립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자, 이 사이메이 천황, 이 사이메이 37대 천황 잘 보세요. 고교쿠 천황이 바로 37대 사이메이로 갑니다. 여성 천황이에요. 그런데 이 645년이 아까 소가시를 멸망시킨 을사의 변이 생긴데, 이때 자기가 앉아 있는데 자기를 무시하고 이제 이런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안에 내던져버리고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러다가 이 덴지하고 덴노, 여기 덴지, 덴노가 형제간이에요. 이 덴지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가 나중에 672년에 다시 이
요 아들이 고분인데 왕위를 이 동생한테 안 주고 아들한테 줬어요.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쿠데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고분 자살을 해요. 자살해버리고 바로 이 덴무가 천황이 되면서 이 사람에 의해서 일본 서기를 이제 만들어라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천황과 이데올로기를 이때부터 만들고 우리의 모국이었던 백제는 이제 사라졌다. 그럼 우리가 백제를 이어간다. 그니 역사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주가 돼서 갖고 가기 때문에 역사 편찬을 이때 주도하면서 천황이 즉위하는 직접 통치하는 시기. 일본은 천황가가 직접 통치하는 시기가 이 시기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다 섭관 정치인이 무관이 하거나 쇼군이 하거나 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1867년에 대정봉환하면서 다시 천황에게 실제적 권한을 넘기자라고 하면서 일본이 근대 국가를 갖지만 그건 하나의 빌미였고 결국 군국주의자들이 이용해 먹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천황제 이데올로기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 사이메이가 백제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무국인 백제가 지금 멸망 단계고 부흥을 하고 있어요. 660년 망한 지 1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메이 천황이 규슈로 직접 가서 진도주의를 합니다. 지금 이제 파병을 해야 되니까, 백강으로 전투를 보내야 되니까. 그러다가 돌아가셔, 이분이. 그러니까 그의 아들 덴지가 673년에, 이 덴지도 백제예요. 그래서 파병을 하는 겁니다. 왜 보냈겠어요? 자기의 나라가 지금 모국이 망해서 부흥하려고 하는데 가야죠. 그래서 여기 와 있던 풍이라고 한 풍장인가 왕자를 보냅니다. 백제로. 그래서 뒤를 이어서 이제 부흥을 이끌어 갈 때 바로 이 덴지 천황이 실제로 파병을 하죠. 663년에 보냈으니까. 그래서 이게 다 여기 이 시대를 다 백제계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일본은 지금 어떻게 하냐. 그때 당시 외가 대외이기 때문에, 그런 대제국이기 때문에 속국으로 있는 백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 아무리 자기 고대사 콤플렉스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제 고구려까지 멸망하죠. 통일신라로 넘어가는 그런 10분 남았어요. 부여 송국리는 청동기 시대 우리나라 대표적인 유적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는 중국의 바레만 요하 기행을 하면서 홍산 요하 문명을 찾아서 저 내몽골까지 갑니다. 그 하다가 지금 멈춘 지가 꽤 됐는데 어쨌든 24회의 중국 기행을 통해서 해왔어요. 내몽골 적봉까지 가는 문화 기행, 역사 기행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 고조선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신석기부터 청동기로 넘어와서 국내에서 현재 가장 교과서에 등장하는 가장 오래된 곳은 지금의 정선에 있는 아우라지, 거기에서 이 1300년 전에 청동 조각들이 나왔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게 지금 제일 오래됐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여주의 흔암리, 거기는 쌀과 관련된 데 나온 거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표적으로 드는 게 송국리 유적지입니다. 이 송국리 유적지는 집자리로 대표되고요. 우리나라 최초로 청동검이 나온 곳이 비파형 청동검이 1974년도인가 여기서 처음으로 출토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전역으로 나오고 제주도 삼양동 유적지까지 비파형 동검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처음으로 나온 이 집자리 형태가, 이거를 지금 기원전 8에서 5세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삼양동의 유적지는 기원전 200에서 기원후 200년 이 시기로 보고 있는데, 한 300~400년 뒤에 제주도 삼양동에서 이 송국리 집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문화 지연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시대로 육지는 철기로 넘어가서 이루고 있는데 삼양동에 이제 통종기 집자리가 넘어오고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야요이로 전해줍니다. 야요이 문화로. 그게 규슈에 있는 요시노가리, 이게 대표적이에요. 그게 바로 송국리에서 간 문화예요. 그거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연구가 끝난 얘기니까. 그래서 일본의 청동기 시대 때부터 대거 넘어갔고, 그 다음에 철기 시대 가야인들이 넘어가서 가야의 철기, 가야의 토기 다 전해주고, 가야의 이런 금속 같은 게 넘어가고, 그 뒤로 고구려도 내려오고 백제도 가서
규슈 지방은 고대 이 삼국이 다 점령해가지고 지역별로 마치 이 미국이 1714년 독립하기 전에 영국의 뭐 이름 지명을 막 갖다 집어 넣었잖아요. 프랑스도 있고 막 이렇게 똑같이 분할 통치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고대 시기에 일본 규슈가 제일 가까웠기 때문에 한반도에 가장 가까운 가야가 먼저 거기를 가서 전파하고 점령하고 있다가 백제계 주 세력이 넘어오면서 쫓기면서 내륙으로 들어가고 규슈는 이제 백제계 우리 한단고기의 대진국본기나 고구려국본기를 보면요. 말이 협보 이런 얘기 나오죠. 옛날 같이 따라졌던 주몽하고 같이 다니 그 협보가 바다를 건너서 아소산 쪽으로 갑니다. 그 얘기가 어디에 나와요? 한단고기 태백일사 대진국본기나 고구려국본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광개토대왕이 남정을 해서 바다를 건너서 외를 치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 등장해요. 그런데 안 보니까 그런 거지. 우리 이 국사학에서 안 보니까 그런다고. 그러면 이 북한학자였던 조이승 선생이 쓴 임나 일본부 해부 그리고 북한학자 양현국 선생이 조선문화가 초기 일본 문화에 미친 영향 저는 정식 역사학자가 아니어도 연구하다 보면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뭔 말이 나오면 그게 긴지 아닌지 인지 아닌지 임나 본부 이 두 분이 김인배, 김문배 이분인데요. 임나 일본부가 어디에 있는 거냐? 이분은 규슈에 있다고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조희승 선생은 북한에서는 이미 다 끝냈어요. 역사 정리를 다 끝냈어. 식민사학을 걷어내고. 그래서 이분은 지금의 혼슈에 있는 히로시마 옆에 오카야마. 그 오카야마에 백제 고구려 그 다음에 신라 임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일본의 분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아까 얘기한 대로 이번은 가야공주 일본에 가다 이거는 수로왕과 허황옥이 결혼해서 48년에 결혼해서 그 뒤에 태어난 비미호라고 하는 공주가 대천단을 이끌고 가서 일본을 정벌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거꾸로 일본이 진공이라고 하는 진공항우, 신공항우를 가상의 인물을 등장해서 바다를 건너서 한반도를 쳐서 신라를 공격하니까 백제가 와서 무릎 꿇고 사만을 정벌해가지고 369년부터 562년까지 임나 일본부를 경영했다. 이게 일본이 말하는 역사 왜곡 식민사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어쨌든 이 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부에 송국리를 넣은 이유는 이미 이 청동기 시대 때 송국리의 문화가 그대로 전수돼서 일본의 청동기와 벼농사와 청동과 철이 넘어가면서 일본이 그야말로 이제 문명국가로 들어서게 되는 배경이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청동검 나온 무덤입니다. 지금 여기는 싹 덮어버렸어요. 없어 그냥 어느 시기 때 얘기예요? 지금 송국리 유적이 이거는 기원전 송국리는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5세기로 지금 우리 국내 유적은 보고 있고요. 더 멀리 잡기도 하지만 대략 8세기에서 5세기로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일본의 야요의 시기는 언제로 보냐면 기원전 200년대 후반, 290년대 그걸 BC 3세기라고 그래요. BC 3세기에서 AD 3세기까지 200년대 후반까지 약 600년을 일본의 야요의 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된 것은 기원전 3세기에 넘어간 거죠. 그때가 비로소 일본의 벼농사가 어디 규슈에서 처음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문화의 전파가 규슈에서 내륙으로 가서 이제 북쪽까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벼농사의 이런 시설이 규슈에서 나와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송국리 집자리예요. 원형에 가운데 기둥 2개 뚫고 외곽의 기둥 2는 이런 가운데 1m짜리의 타원형의 구덩이를 두고 구덩이가 있거나 없거나 외곽에 구덩이를 두고 기둥을 세우는 방식. 이게 송국리 집자리입니다. 그때 부여 송국리는 청동기 시대니까. 백제가 아니라 단군 조선 시기죠. 네, 고조선 시기. 그러니까 비파형 동검이 나오는 거지. 자, 이게 집자리 모형으로 지금 송국리에 해놓은 거고요. 이게 일본의 요시노가리입니다. 제가 2007년도에 전라북도 스포영제 교육하면서 애들 일본 교원들과 함께 갔거든요. 영재 교원들과 제자들과 갔는데 그때 제가 아주 얄팍한 걸로
교재를 써갔어요. 그때는 이러지도 않았지. 2007년도인데 뭐 그냥 과학교사였으니까. 그런데도 그때 우리 안내했던 여행사 사장님이 깜놀하시면서 자기가 쓰면 안 되냐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 스카이 여행사 전무님이 여기 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고 계시고, 왜냐하면 제가 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행사는 업으로 하니까 이런 특수한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고객들을 다양하게 유치하기를 바라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 박동희 전무님께 거는 기대가 커요. 할 수 있으면 제가 하는 거 좀 따라다니면서 이 방식을 도입해서, 저는 이제 힘없어서 못하지만 여행사는 체계적으로 하니까 지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방식을 도입해 주기를 바라면서 함께 하고 있고, 또 이번에 또 여기서 금방 통해가지고 일본 가신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그때 여기 갔던 거예요. 규슈를 안내할 때. 2, 3평 도요지도 가고. 그때부터 아마 끼가 있었던 것 같아요. 2007년이면. 공식적인 건 제가 언제부터 했냐면 5년부터 했으니까 근 10년 전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그때 찍은 사진이 2007년 1월 18일. 어딘가 있더라고요. 그 요시노가리에서 나오는 거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우리나라 박물관 흔히 보던 거죠? 이거 보이잖아요. 석검이라든지 반월령 석도 뭐 이런 것들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공렬무늬 토기. 이런 것들이 철기 시대로 오면서 이제 회색 경질 토기. 여러분들 삼국시대 토기들을 보면 회색 막 단단하게 보이는 토기들 있죠. 접심에 머면. 그것이 이제 회색 경질 토기인데, 그 토기 전에 마한 이때는 이게는 빨간 토기들. 이거는 이제 온도 차이예요. 굽는 온도 차이. 온도가 높아질수록 회색으로 가고 더 높으면 청자가 되고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것들이 다 한반도에서 건너간 것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파형동기. 그래, 일본에서 이게 많이 쏟아서 처음에는 일본 거라고 했는데, 김해에서 이제 발굴이 되면서 아니다, 넘어간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죠. 자, 이게 제주 삼양동 선사유적지의 집자리 보세요. 1m의 타원형의 구덩이 2개 파고, 이것이 바로 송국리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 아까 야유에도 저렇게 나온다, 그런 얘기. 고산가옥도 다 있고, 토기, 제주 삼양동 토기예요. 제주에도 빨간 흙이 있어요. 옆에가 바로 빨간 흙이 있어. 그 자리에다가 집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많이 잡아야 BC 2세기에서 늦게는 기원후 AD 2세기 사이에 유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국리가 기원전 8세기에서 5세기라고 하면 문화 지체가 얼마나 된 거예요, 지금. 이때 나온 거니까, 이 집자리가. 지금 한국에서 아파트 싹 해소했는데 아직도 쓰레트 지붕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지. 능산입니다. 아까 538년 나왔어요? 검색해봤어요? 530인지 538인지는 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여에 진짜 왕성이 있었어? 어떻게 알아? 뭘로 증명해? 한 고대 국가가 어느 지역에 있었다고 하면 고대 국가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나라 고대 국가는 불교와 함께 했습니다. 당연히 사찰이 겸합니다. 왕이 있었다면 왕성이 있어야죠. 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궁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궁궐터가. 또 받침대 줄 건 뭐예요? 그 왕들이 무덤으로 쓴 왕릉이 있어야 할 건 어딘가가.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그래, 이 지역은 과거에 고대 국가가 있었어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에 다 있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가 가는 부소산이에요. 낙하 많이도 놀러 가 보셨던. 여기 산성이 있는 데고, 이제 서복사라고 하는 부소산 사지가 있는 데고, 이게 관청터입니다, 전부. 지금의 요 자리가 주 건물터예요. 현재 여기가 객사가 있는 곳이 있는데, 이 자리가 주요 장소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까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거죠. 싹 조사해요. 지금 백마강 오잖아, 이렇게. 여기가 왕흥사예요. 이 왕흥사는 577년에 위덕왕의 아들이 죽자 그 아들의 극락왕생을 하면서 지어준 사찰이에요. 왕흥사. 그 다음에 이쪽으로 능산이 사진 567년에 위덕왕의 여자 형제, 무슨 매공주인데, 한자는 판독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매공주인데, 그 공주가 아버지 성왕을 기리기 위해서 뭐를 해요? 사찰을 짓고 사리에다가 그걸 집어넣었어요. 심초석에다가. 여기 지금 보면 부여 왕릉은 여기, 이게 나성이에요. 외곽성. 이건 도성이고, 여기는 관북유적지가 부소산성 있고,
그럼 여기가 도성 궁궐이 있을 테니까 외곽을 지키는 걸 나성이라고 그래요. 그 나성의 흔적이 이렇게 다 발굴로 나온 겁니다. 서쪽은 강이 자연 해자가 될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정림사지가 있죠. 금성산이 있죠. 국남지가 있죠. 이게 다 백제, 사비백제의 흔적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왕릉원이 어디 있어요? 성 밖에 있어요. 성 안에 한 게 아니고 나성 밖에. 그래서 여기에서 왕릉이 나오니까 여기에다가 능산리를 지어서 사찰을 지어서 아버지 성왕을 기리게 한, 마치 여주 영릉에 가면 세종대왕 능이 있잖아요. 그 세종대왕의 원찰이 어디냐면 신륵사예요. 신륵사를 세워서 세종의 극락왕생을 계속 기원하고 빌어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버지 성왕을 기리기 위해서 유도강은 자기 여자 형제와 함께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무덤을 썼으니까 사찰을 짓고, 그 사찰에 아버지의 제사 지내는 금동대향루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고,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사찰 신주에다가 그 사리함에다가 화강암에다가 백제 왕 창왕 몇 년, 567년이라고 하는 정확한 기록을 새긴 게 나왔어요. 돌에 새긴 글자가 결국 국보가 된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정확히 연도를 딱 특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거만큼 소중한 게 없지. 그래서 국보가 된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복원도예요. 금성산성 정림사에서 당시 이 사비 왕궁의 발달된 모습을 보세요. 가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발굴 결과를 토대로 대략 어느 정도 분포까지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왕릉원에 이게 지금 벽화가 있는 고분이고요. 얘가 지금 성왕으로 보고 있는 무덤이에요. 동하총, 중하총, 서하총. 그 다음에 위로 해서 맨 7개, 7호까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쪽에도 공고분이 있었고 서쪽에도 고분이 있었어요. 많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 가면 여기만 보고 있고, 현재 여기는 이제 의자왕하고 부여용, 왕자 끌려갔던, 그래서 북망산에 묻혀있던 이 부여용의 묘지석을 여기다가 이제 떠갖고 와서 흙까지 가지고 와서 의자왕하고 아들 융을 저기다가 단을 모셔놓은 거예요. 전주 덕진공원에 뭐 있어요? 조경단이 있죠. 예. 왜냐하면 실제가 없으니까 단을 모셔놓은 것처럼 여기도 의자왕과 부여융의 단을 세워놨어요. 그 옆에 사지터는 주차장 쓰려고 처음에 텄어요. 주차장. 주차장. 그러다가 세계를 놀란 어마어마한 대 물건이 나온 거죠.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이렇게 뒤에서 제가 찍은 거고요. 이거를 성왕으로 보고 있고, 여기가 사신도가 있는 고분이에요. 그러니까 공주에 하나, 부여에 하나. 백제에는 사신도가 있는 고분이 2개다. 하나하나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쪽으로 나성이 지나가는 거예요. 성벽이. 그래서 이 저지대잖아요, 여기가. 이 저지대니까 여기다 부여공법을 써서 성이 무너지지 않게. 그래서 벽골제, 여기 부여나성, 그리고 서울의 풍납토성에 이 부여공법을 쓴 것이 사야마이케, 사야마이케에서 그대로 나옴으로써 백제공법이 백제 장인들이 가서 지었다라고 하는 걸 추론하게 하는. 자, 이게 벽화가 있는 고분입니다. 이게 기토라 고분이 우리 가서 보게 될, 기토라 고분은 현무 보이죠? 현무가 보이잖아요. 천정에 천문도가 있어요. 천상열차 분화지도. 천문도가 들어있고 사신도가 있고 도굴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무덤이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왜 이걸 성왕으로 추론하냐면, 그 능산이사지의 주초석, 심초석에 있었던 사리함이에요, 저게. 저게 사리를 넣는 함이에요. 돌로 만든 거지, 함을. 유리병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그런데 뚜껑도 없고, 안에 사리도 사라지고, 저 통만 남은 거예요, 돌만. 그런데 그 형태가 이 동화총 셋 중에 제일 유사한 무덤이 이거다. 여기에서 추론해서 성왕의 무덤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의자왕과 융의 단이에요. 마지막 부여 왕릉으로 돌아왔어요. 중국에 가서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흙을 모셔오고 묘지석이 나오니까 이게 묘지석입니다. 부여융의 묘지석. 여기 써있어 보면 뭐 어디 출신이고 어디 쭉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바로 이게 금당터고 앞에 뾰쭉 시커멓게 있는 것이 목탑터예요. 1탑 1금당이에요.
그래 보이잖아요. 중문, 탑, 금당. 여기 공방지인데 이 공방지 속에 습지 우물토에서 바로 금동대양로가 나왔습니다. 보세요. 이게 보건도입니다. 앞으로 다 이렇게 가야 돼요. 정림사지도 이렇게 하고 저는 종교를 떠나서 일본 가보세요. 나라 이쪽 가면 고대 건축물로 다 돈 벌어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익산 미륵사지도 빨리 복원을 국가 차원에서 해야 돼. 종교, 뭐 기독교, 불교, 막 천도교 이렇게 종교 색채로 반대할 일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이 이런 가치를 알고 복원해 놓으면 100년, 200년 지내봐요. 얼마나 큰 자원이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정림사지나 여기 능산이사지, 이 대발견이 나온 곳, 또 우리 남원의 만복사지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복원을 해서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됩니다. 이게 탑 방식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길게 못하지만 어쨌든 고구려는 1탑 3금당 방식인데 탑을 중심으로 뺑 둘러서 3개가 쌓는 방식이에요. 품자처럼. 탑이 있다면 하나, 둘, 3개가 품자처럼 싼다고. 근데 감싸. 근데 이 신라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일렬로 서요. 3개가. 하나, 둘, 3개가. 그게 황룡사지예요. 그러면 백제는 탑 하나, 금당 하나. 일렬. 그 다음에 신라 보세요. 여기 황룡사인데 금당, 탑 그러죠. 그러니까 고구려에서 갔기 때문에 3금당 방식이 변형돼서 고구려는 품자로 감싼다면 신라는 일렬, 병렬로 금당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방식이 일본의 아스카는 1탑 3금당이니까 무슨 식이에요? 고구려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이야기거리가 나온 거예요. 왜 백제 장인들이 대거 수백 명이 가서 지었는데 사찰 방식은 1탑 1금당이 아닌 1탑 3금당에 고구려식을 썼느냐. 2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거기에 고구려 스님이 와 있었기 때문에 절충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얘기고요. 또 다른 연구자는 부의 군수리 사지에 이미 저런 고구려식의 탑 배치가 변형된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교류하면서 영향으로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 오사카 사천왕사 똑같죠. 1탑 1금당 방식으로. 그 다음에 호류지는 금당 탑. 이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갈 고려사 터입니다. 여기 지금 고려사에서 제가 안내판을 찍어온 건데 도다이지 동대사는 지금의 이제 대불전 있는 거 하나만 있지만 과거에는 쌍탑 1금당이에요. 그럼 이 쌍탑 1금당은 어디 방식이에요? 통일신라 시대 이후의 우리나라 사찰 방식입니다. 불국사 생각해 보세요. 석가탑, 다부탑, 금당 하나. 지리산 실성사, 구산선문 중에 하나, 탑 2개, 금당 하나. 이런 이 1금당 쌍탑 방식이 통일신라 시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시기도 여기도 바로 우리 통일신라하고 같은 시대니까 이 대불전도 쌍탑 1금당 방식인데 이 탑은 싹 없어지고 그냥 불전만 남아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게 바로 능산이사지의 발굴 당시의 항공사진입니다. 위에서 찍은 거 상공사진. 목탑지, 금당, 공방, 물구덩이. 저기서 이렇게 공방이니까 불을 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마 뭐냐면 연도, 구들처럼 연도, 불 나가게 하는 그런 연도인데 저기에서 이렇게 뚜껑이 떨어졌죠. 뚜껑이 여기에서 떨어져서 여기 있고 이게 용이 받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여기서 찾아진 겁니다. 주차장 지으려다가 이거 완전 대박 난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요 녀석입니다. 실물이에요, 실물. 너무 아름다워. 현장에 부여박물관에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사전 교육하고 아이들 데려갔다. 아이들이 감탄해가지고.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모시고 왔는데 어쩌겠어. 아는 만큼 보이니까. 우와, 세상에. 네, 이거를 같이 못 가서 본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게 박산향로라는 거예요. 박산향로. 그래서 이 박산향로에 이게 평양에서 발굴이 된 거고요. 이건 아마 어디서인지 모르지만 박물관에 전시된 건데 위에 산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박산향로고 여기는 새가 머리를 이고 있고 밑에는 뭐 거북이가 깔려 있는 것 같은. 이게 평양의 서감리 9호분에서 나온 건데 이런 게 이제 박산향로라고 해서 그런데 이거하고 비교가 돼요?
대단합니다. 자, 여기에 새겨져 있는 이러한 문양, 그 모습 하나부터도 소중하다. 그런데 이제 묵탑지 여기에서 요게 발굴하다 보니까 느티나무가 이제 삭아갖고 썩어가고 있고, 이게 심초석이에요. 심초석. 목탑을 지을 때는 심초석이 있고 두변에 네 귀둥이 올라가는 걸 사천주라고 하는데, 요 방식이 여기도 그대로 도입이 된 거죠. 목탑은 그래서 석탑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요게 바로 사리암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얘가 국부가 된 겁니다. 지금은 이제 발굴하고 저렇게 기둥 하나 넣어놓고 했지만 이게 나온 거예요. 백제 창왕 13년 딱 찍혀 있잖아요. 창이 바로 이덕왕의 생존에 불렸던 이름이에요. 아버지 성왕을 관산성에서 이룰 때 함께 참전했다가 아들 위로로 갔다가 죽임을 당했거든, 아버지가. 그러니까 백제 이 중앙 귀족들이 임금 되는 것도 막았고 사찰에나 가라, 절로 가서 스님이 되라, 그런 핍박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이 이덕왕이 아버지 성왕을 위해서 만든 불상이 지금 호류지에 가면 몽전의 구다라 관음상이다. 그래서 구다라 관음은 바로 백제 성왕이다. 이렇게 지금 교재에 제가 실어놨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스토리가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주부여 익산을 돌고 현장의 유구나 유물들, 박물관에 있는 유물이나 현장의 유구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얼마나 더 와닿겠어요. 이런 감이 없이 그냥 현장에서 즉바로 만나면 다 이해도 안 되지만 흐름을 모르니까. 그래서 백제 창왕 13년 폐세제 정해, 정해년이니까 567년이고요. 무슨 매공주해예요. 이게는 판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567년이 나왔는데 보세요. 567년 능사, 577년 왕응사, 그 다음에 639년 미륵사 서탑, 중원탑과 동탑은 언제 세웠는지 몰라요, 지금. 어쨌든 미륵사 서탑에서 심초석에서 저게 나왔으니까 639년이. 그 다음 제석사는 언제 지었는지 모르지만 639년에 불타서 사라졌어요. 왕궁리 5층 탑을 지은 그 궁궐에다 지은 이 사찰터도 언제 지은지 몰라요. 그런데 588년에 일본 아스카에 백제인들이 가서 뭘 해요? 아스카사를 지어요. 그리고 600년 초에 호류지를 짓습니다. 다 연결되죠, 이 시기. 그래서 백제, 사회백제 시기에 다 이루어진 일들이다, 그런 얘기. 그 한복판에 백제 이덕왕, 성왕을 잃은 아들 창왕 이덕왕이 자리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백제가 아스카 일본 외에 불교를 전해준 것은 성왕 때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왕 때. 부여 나성, 세계유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탄천으로 가는 길을 발굴하다가 나성의 흔적을 찾은 거예요. 석재 보이잖아요. 여기 성벽 아래고, 여기 능산이 사진인데, 여기서 바라보면 이쪽이 습지예요, 이제. 하천이 내려가니까. 습지면 물을 먹어서 성이 무너지죠. 그 습한 곳에 쓰는 것이 부역공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나뭇가지 있잖아요. 나뭇잎 달린 나뭇가지를 깔고 흙을 다시 해서 막 다져. 그러면 흙과 함께 딱 붙죠. 한 켠 쌓고 다시 낙엽을 깔고 나뭇잎을 깔고 나무줄기를 깔아. 다시 흙을 또 딱. 그러면 엄청 견고합니다. 이게 벽골재 무너지지 말라고 쓴 공법이에요. 그거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자, 이게 일본 오사카의 야마이케에 가면 전시물에 이게 등장합니다. 일본 말이에요. 왜 사야마이케 섭산지 박물관에 가면 풍납토성이 나오고, 부여 나성도가 나오고, 부여 나성이 나오고, 대한민국 부엽 출토 지점 나오지요? 일본 박물관에 다 전시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저기 벽골재 사진 보이죠? 고대 중국과 조선반도노 부엽 공법. 그래서 벽골재 제방 나오고, 벽골재 수문 나오잖아요. 이거는 중국 거고, 중국은 꼭 끼어요. 약해도. 한반도에서 온 걸 희석하려고. 현장에 가면 제가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기타라고 본 전시관에 가서 보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성에 여기가 습지니까, 요거 지나가면서 이 부분이 하천이 있으니까
이런 부역공법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김제 벽골재입니다. 벽골재가 4kg예요. 이만큼. 여기까지 수여거까지 해서 장생거, 중심거, 용골마을, 경장거, 유통거 4kg를 싼 고대 벽골재입니다. 어마어마하죠. 330년을 싼. 근데 저 위로 다 물이 채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위쪽으로. 원평천, 모악산에서 내려온 원평천을 막은 겁니다. 여기에 용골마을에 이렇게 앞으로 돌출되어 있어요. 호처럼, 활처럼. 일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요. 그래야 더 방어가 세지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방어를 세게. 그 자리 하부에 이거를 발굴해냈어요. 제가 김제교육청 교원 연수할 때인데 이때 여기 발굴 한참 하고 그래서 현장을 모시고 갔어요, 선생님들. 이게 바로 초낭이에요, 초낭. 풀로 가마니를 만들어 흙을 넣어서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무너지지 않게. 일종의 부역공법입니다. 이게 사야마이케의 수축, 처음에 616년에 쌓고 이 6번이 행기 스님이 수축했다고 써있어요. 행기노 개수 6번이.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를 발굴한 뒤에 이 단면을 흙을 뜯어가지고 화학약품 처리해서 무너지지 않게 한 뒤에 박물관에 그대로 갖다 옮겨놨어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박물관이. 그래서 우리 벽골재가 가야 할 방향성을 여기서 얻었어요. 벽골재도 이보다 앞선 300년 앞선 수리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박물관 할 때 일본의 이 협산지 박물관 한번 가보세요.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당시 아스카 시대에 만든 통관인데 목통이에요. 동통이라고 하는 동쪽에 있는 통이 이렇게 하는 거 보이죠? 이걸 만들어서 밑으로 물을 수로로 가게. 그래서 동통 지점의 제노 단면도. 그래서 얘를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 봤더니 판축공법인데다가 여기에 부엽 써 있어. 부엽을 집어넣고 여기는 흑토에다가 노우 해서 이게 흑주머니란 뜻이에요. 동글동글한 게. 아까 본 초낭. 그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이제 제가 이번 1월에 안내하고 자료 다 찍고 와서 정리하고 새롭게 이번에 다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사야마이케 올라갈 거고 떠다 놓은 원판이에요. 무너지지 않게 약품 처리 다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사야마이케인데 여기가 오사카 만이에요. 이게 야마토강이고 이 산 너머가 나라예요. 여기는 오사카고 여기서 이쪽이 교토예요. 그러니까 교토 산이 쭉 나눠. 그래서 동편의 나라, 서쪽이 오사카를 나눠요, 지형이. 그런 곳에 이 산 뚫고 하나가 내려오는 게 야마토 강이에요. 그 강에 바다로 가는 그쪽에 이쪽이 다 산악지역이고 여기도 산악지역이라면 이게 협산지예요. 이걸 막아서 이 물을 다 공급하는 겁니다. 하나가 내려가면 쫙 퍼져서 쫙 채워져서 여기까지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게 한 것이 오사카의 사야마이케인데 그게 협산지가 바로 백제인들의 기술에 의해서 축조되고 훗날 처음으로 개보수할 때 행기 스님이 했고. 자, 비조 시대의 동통, 아스카 시대의 동통. 까맣게 되어 있죠. 물 수로구예요. 댐에서 밖으로 밑으로 빼내는 수로. 오늘날 뭐 콘크리트로 만들지만 이렇게 나무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마치 타나목처럼 새까맣게 됐는데 이번에 제가 현장에서 과학적인 것까지 이번에 찾아서 써놨습니다. 왜 그랬는지. 밥 먹고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네네. 감사합니다. 저만 힘나면 안 되잖아요.